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교수들 만나서 반갑고요. 일주일 만에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저희 학원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광học 원장 김도영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신 자료 중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 21기 1학기 1차 지필고사 영어 심화 영어 분석 자료라고 쓰여있는 그 자료입니다. 이거를 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 지금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경기외고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셔서 오셨을 테니까 이 시험을 지금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부모님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시험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봤지만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공통영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영어 보시면 4페이지에 문항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칸에 교사명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죠? 네, 교사명 보시면 공통영어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공동 출제를 하시는데 전선희 선생님 그리고 전행현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출제를 하시고요. 전선희 선생님이 총 33문제 중에서 22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리고 전행현 선생님이 11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선희 선생님이 문제 번호 1번부터 22번까지 출제를 하신 거예요. 보이시죠? 1번부터 22번까지 출제하셨고 전행현 선생님은 23번부터 나머지 33번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지문 출처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문 출처를 보시면 전선희 선생님 대부분 다 문제 출처가 수능이죠. 수능과 모의고사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3입니다. 고3 수준의 모의고사와 수능 실제 문제에서 출제하셨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1입니까? 2입니까? 고3입니까? 고3 1학년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된지 고등학생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수능 지문을 정말 폭탄같이 고3 수준의 지문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중간에 특이사항을 보시면 문제번호 10번, 11번, 12번 보이세요? 10번, 11번, 12번은 영영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영영사전식으로 출제를 하셨던 문제가 총 3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6번에 논문과 테드 강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영어 교육론에서는 어센틱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가공된 지문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문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굉장히 또 학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외부 지문에서 논문과 테드 강연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지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분류에 보시면 소분류 찾으셨어요? 소분류 칼럼에 보시면 전부 다 문제 유형을 한번 쭉 훑어보실까요? 문제 유형이 다 전부 다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전부 다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외고 공통영어 시험 문제 스타일은 전부 다 수능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 다 수능 지문을 가지고서 수능 스타일로 문제를 내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영영사전에서 영영풀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건 이제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영영 지문에서 그냥 그대로 따온 그런 문제들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 문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행현 선생님 보이시나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예. 전행현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수능이고 그런데 전행현 선생님은 영영사전 문제 스타일이 역시 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어머니 아버님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오른쪽에 제가 비고란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 제가 거기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냐면 비고란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지문 변형이죠. 지문 변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외부 지문, 지문 변형, 외부 지문.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3번에 빈칸 문장 변형 이렇게 돼 있죠. 펜이 있으시면 한번 어머님들 동그라미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문 변형에다가 동그라미 아무데나 지문 변형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보이시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빈칸 문장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변형, 외부 지문, 빈칸 문장 변형 이런 것들이 키워드네요. 그리고 전혜연 선생님 문제로 보시면 아래쪽에 4페이지 아래쪽에 전혜연 선생님 문제를 보시면 전혜연 선생님은 전선희 선생님하고 조금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비고라를 보시면 개수 고르기, 2개 고르기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선희 선생님은 개수 고르기, 2개 고르기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전혜연 선생님 문제는 개수 고르기와 2개 고르기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전혜연 선생님 보시면 31번에는 소분류를 제가 영작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영작.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영작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이 문장, 한글 문장을 보여주고 그 문장을 영어로 영작할 때 10번째 단어가 뭐냐, 이제 10번째 단어를 객관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순서 배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순서 배열. 32번의 전혜연 선생님, 32번의 순서 배열에 보통 수능에서는 세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로 나와요. 세 문장. 하지만 우리 21기 친구들은 무려 몇 문장을 배열하는 겁니까? 6문장을 배열을 해야 한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이 6문장 배열하라는 문제가 나올지가 모르잖아요. 어떤 지문에서, 수많은 영어 지문 중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지문을 하나하나를 다 공부할 때 전부 다 머릿속에서 이게 다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지문 변형이라고 쓰여 있는 거 어머니들 똑바로 치셨죠? 지문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가 김동구 선생님이 오실 텐데 김동구 선생님이 그 분석,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김동구 선생님이 분석한 걸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고 어떤 원문에서 가져왔는지까지 다 찾아봤더라고요. 보니까 김동구 선생님. 그래서 조금 이따가 김동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문 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5페이지 보시면 옆에 왼쪽에 원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보이시죠? 이 원문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원문을. 그래서 even though 시작하고 있는 문장, even though institutions부터 쫙 시작하고 있는 문장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even though로 시작하고 있는 이 지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Y로 시작하고 있는 지문 있죠? 그게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이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럼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지문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지문으로 느껴지겠어요? 완전히 다른 지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거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 보는 듯한 친구들을 시험을 볼 때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문의 두 번째 줄에 제가 보시기 편하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differentiate라는 단어 보이시죠? 왼쪽에 그 differentiate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지문 변형에서는 어떤 동사로 바뀌었어요? distinguish로 바뀌었죠. 자, 네 번째 줄에 원문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agree 나와 있죠. agree 좀 쉬운 단어인데 여기 오른쪽에서는 agree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acknowledge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more than 이런 표현들 굉장히 쉬운 표현이잖아요. more than. 근데 이게 지문 변형에서는 동사 뭐로 바뀌었습니까? transcend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뀌었죠. 초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요, 딱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문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 구조로 된다.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 구조로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거나 살짝 메인 아이디어가 바뀌기도 해요. 메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거나 살짝 메인 아이디어조차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김동훈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문 변형이 이렇게 된다. 한두 문제 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문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달팠겠죠, 학생들은요.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빈칸 변형이라고 나와 있죠. 빈칸 변형. 자, 원문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While working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게 이제 원문이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when, who, the appeared로 시작하고 있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제일 마지막 줄에요. 근데 이게 빈칸에는 when, who, the appear라는 이런 표현이 뭐로 바뀌었냐면 빈칸에는 emergence라는 명사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여줍니다. 시험지에서는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여주고 빈칸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미줄 쳐 있는 문장에. 그래서 미줄 쳐 있는 문장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100번씩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럼 학생들은 이 빈칸에 이 문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암기를 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 문장이 들어갈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 보다 올라간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역 스타일도 어휘 문제가 좀 있었죠. 정선생 선생님과 전혜경 선생님 스타일 다 어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휘 문제 예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다음 이출실 문장이 맥락상 어색한 것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들 어휘들이 쭉 밑줄 쳐 있고 맥락상 어색한 것을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장은 학생들이 평소에 단 한 번이라도 보았던 문장입니까? 아니면 시험 볼 때 처음으로 보는 문장입니까? 시험 볼 때 처음으로 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총 33문제였고요. 난이도가 초상이라고 봅니다. 왜 난이도가 초상이냐면 한두 문제를 빼고 33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를 빼고 전부 다 지문을 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죠. 아이들만으로는 킹 받는 거죠. 킹 받게 지문을 전부 다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세인전 처음 보는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최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순 암기로는 이런 걸 풀 수가 있겠습니까? 지문들을 중학교 때처럼 저희 아이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이도 중학교 내신 준비한 거 보니까 그냥 진짜 외우거든요. 뭐 1과 교과서 1과 2과 3과 지문 싹 다 달달달달 외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이런 거 싹 다 외우고 학원에서 주는 수학 문제들 몇백 문제를 풀어보면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뭐 경기 외우고는 그게 안 돼요. 워낙 범위 자체가 많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겨우겨우 이 아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노력을 해서 암기를 했어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문이 변형돼서 나와버리면 암기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문점이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번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의 문법. 작년까지의 문법이 제가 경기고 11기 학생들부터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11기서부터 기술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2002년, 2003년 그때부터 저희 과목에 따라서는 기출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기출 문제만 몇 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면 기출 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지장 없이 특정 어떤 과목은 특정 선생님께서는 기출 문제를 매년 돌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 학교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올해는 이게 나오겠다, 올해는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겠다가 사실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공간보유사를 만들고 학생들을 준비를 시키면서 단 한 번도 기출 문제를 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전혜경 선생님이라든가 작년에 2학년 때 수업했던 지문들을 올해 그대로 다시 한번 수업을 1학년에서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전혜경 선생님. 그분 선생님 문제를 제가 한번 기출 문제를 활용하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서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기출 문제를 강조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적인 어휘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이시죠? 어휘력 있어야 되고요. 단어를 모르면서 안 돼요. 단어를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요. 쉬는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있지만 제발 쉬는 시간마다 학교 외에서 하루에 쉬는 시간이 7번, 8번 될 텐데 쉬는 시간에 다 놀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도 외우고 아스미 시간에 중간에 간식 먹는 시간 있죠? 만두 먹는 시간 있고 할 텐데 그 시간에 만두만 먹지 말고 단어 좀 외우고 좀 하셔야 돼요. 단어를 안 외우면 어휘력이 약하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문법 기반 문장 해석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적어놨죠.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문장 해석을 반드시 문법 기반으로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법에 기반한 문장을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성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비법은요.
이따가 김범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게 많으니까 심화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등급법 이게 중요하죠. 9페이지에 예산 등급법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제가 준비할 때마다 제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거 혹시 이거 괜히 발표했다가 이거 실제와 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실 걱정도 되고. 다만 이거는 그냥 사료를 위해서 저 같은 학원 강사가 아무래도 경기외고 1학년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누군가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부모님들께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하는 학원 강사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따라서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공통영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공통영어는 과 부분이 없습니다. 전교생의 점수를 합산해서 지금 15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합산해서 내신을 산정을 하고요. 요거를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은 3위 몇 프로입니까? 4등급이죠. 2등급은요?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5등급은 상위 60%까지가 5등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 대충 점수를 알 텐데 본인 점수를 내 점수가 학교 평균하고 비슷하다. 그럼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5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아이 점수가 학교 평균보다 조금 높다. 조금 높으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4등급 맞았을 때 4등급일 수도 있고 5등급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 그러면 5등급. 평균보다 많이 낮다. 그럼 6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4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최종 등급은 기말고사 점수하고 당연히 합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5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학년평균. 이건 제 예상 계산치입니다. 40점대 중반이 나오지 않을까. 학년평균이 40점대 중반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학년평균 40대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1등급 컷은 6번입니다. 1등급 컷은 91.5점 선 정도만 넘으면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등급은 지금 7번이거든요. 보이세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 뜻이시죠? 2등급은 76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0점대 중반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점수를 우리 아이들이 채점한 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72.5, 73.2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70점대 중반에 있는 친구들은 2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아마 0.1점 차이로 2등급 안에 못 들어가고 3등급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점수대 친구들이 0.1점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8번 보시겠습니다. 3등급 컷은 3등급 컷이 60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점대 초중반 친구들 내 점수가 한 63.4점 이렇게 나왔다. 이 친구들이 3등급하고 4등급 사이에서 경쟁이 0.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아마 경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통영어 여기서 마치고요. 심화영어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심화영어 보시죠. 심화영어는 총 문제 수가 100관식이 30문항이고요.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논술형이 8문항, 총 38문제고요. 총 38문제인데 그 중에서 논술형이 무려 8문제인데 아이들이 시험을 몇 분 동안 볼 겁니까?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마킹까지 해야 돼요. 마킹까지 하고 답안지에다가 이거를 써내야 합니다. 논술형 문제를.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 아는 문제다 싶으면 정말 10초 안에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었고요. 문제 유형은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신현필 선생님의 심화영어는 크게 1번 보시면 imply, suggest, inform, explain, mean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이게 1번 문제인데 제가 대강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7번부터 9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지금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원문이에요. 이게 most likely imply, 아마도 의미하는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중에서 5번, 1번부터 5번 중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9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원문이 가장 likely하게 의미하는 것을 고르세요. 동사 자리에 imply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suggest, inform, explain, mean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총 100관식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나왔으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100관식이. 이런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뭐 답이 그냥 딱 하나밖에 없죠.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을 100% 확실하게 하고 100%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필 선생님이 평소 수업 시간에 한글로 수업을 안 하시고 또 100% 영어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100% 영어로.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플라톤의 국가론은 처음 읽어봤거든요. 저도 사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고 거의 인생의 절반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국가론 저가 이번에 아이들 가르치려고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읽는데. 근데 그걸 무려 우리 신현빈 선생님은 영어로 수업을 하세요.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듀운 그것도 저는 뭐 사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영화도 안 보고 했는데 이거로 수업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이거 영화 보기는 좀 너무 기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한글 번역본 책을 어른 하나 사서 제가 한번 딱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수업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걸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막 하세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수업을 100% 신현빈 선생님만 그냥 우리 신현빈 선생님 수업만 듣고서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수업을 잘 따라하고 졸지 말고 잘 따라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기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총 30문제 중에서 22문제였고요. 이번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어휘 유형이죠. 어휘 유형은 총 30문제 중에서 1번 문제가 어휘 유형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휘 문제 샘플 한번 보실까요? frenzy라는 어휘.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frenzy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most likely to mean 해서 프로그램이 1번부터 5번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핵심은 뭐죠? 이런 문제는 수업 시간에 신현필 선생님이 frenz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죠.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신현필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를 잘 듣고 글을 쏙 세우고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대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안 적어도 되죠? 안 적어도 돼요. 왜냐면 학원에서 제가 다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싹 다 제가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시험 선생님 설명하시는 것들을 잘 들어서 그것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30문제 중에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되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추론 문제라서 제가 적어놨는데 추론 문제가 30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샘플을 보시면 자, 4번째 줄에서 18번째 줄을 읽고서 요게 자, 로마 숫자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것을 리뷰 드러내주고 있는지를 고르세요. 자,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그죠? 부모님들께서도 로마 숫자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본문의 4번째 줄부터 18번째 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고르라는 건데 선지를 보시면 학생들하고 역시 화가 나요. 이게 이건 알 것 같다. 1번은 알 것 같은데 2번하고 3번이고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력 문제가 8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explain what underline A. 자, 밑줄 쳐져 있는 이 A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최대 4문장으로 쓰세요. 스펠링을 조심해라. 스펠링 하나 틀릴 때마다 0.1점씩 감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작년에는요. 신현준 선생님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어과 같은 경우에서는 100점을 맞아야지만 의미가 좀 있었고요. 한 개 틀리면 3등급이 됐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 신현준 선생님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좀 생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렇게 서술형 문제,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동점자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을 변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선생님께서. 올해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2가지 트릭을 쓰신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논술형 문제를 8문제나 넣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문항수를 확 늘린 거죠. 논술형까지 합치면 총 38문제인 거잖아요. 문항수를 늘리고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를 넣어버리면
뭐 확실하게 100% 변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고요.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문제였고요. 난이도는 3이었습니다. 왜 난이도가 3이었냐면 인문학의 고전인 플라톤의 국가론과 소설 듀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수준의 어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3이다. 자, 밑에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디스커던트라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이요. 제가 어디에서만 출연했냐면 백관식이에요. 백관식에 정답이 되는 선지에서만 출연된 단어들이에요. 아무 데서 골라낸 단어들이 아니라 정답 선지에서만 골라놓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중에서 과연 이거를 교사들도 이런 수준의 단어를 100% 알고 있을까? 사실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어렵고 어휘도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난이도가 제가 3이라고 적어놨고요. 단순 암기로는 풀 수가 없죠. 4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기출문제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올해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듀는 신현필 선생님이 올해 처음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으로 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대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범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등급컷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심화영어는요 서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 등급컷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동이 많을 것 같아요. 100관씩만 있으면 딱 떨어지지만 서술형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좀 제너럴스하게 하시냐 아니면 엄격하게 하시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좀 기복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에 1번 심화영어는 과별로 내신을 별도로 산정하죠.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과는 딱 2명, 전교 1등, 2등. 중국어과는 이제 인원이 2배이기 때문에 4명까지, 전교 1등, 2등, 3등, 4등까지만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죠.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학년 평균이 아마도 중국어과는 50점대 중반, 영어과는 60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늘 보면 영어과가 조금 평균이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6번 보시겠습니다. 1등급 컷은 중국어과는 94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을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점 정도. 영어과는 96점 몇 점에서 소수점 몇 점짜리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7번 보시겠습니다. 2등급 컷은 중국어과 89점, 영어과 90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 점수를 쭉 조사해 보니까 80점대 친구들이 정말 필요가 많아요. 80점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그 소수점짜리로 쭉 이렇게 쫙 이렇게 산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7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한 77점, 76점부터 80점대 중반까지, 85점까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0.12점 차이로 등급이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0.1점 차이로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잔인해요. 빨리 저태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범구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수업을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말고사 때부터는 제가 공도형이 수업을 안 하고 김범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드려서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수업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공도형 선생님 어디 뭐 부치병에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학원에 가서 하니까 집에서 집사람한테 이혼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수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푸사리를 먹는 건 맞습니다. 맨날 이제 혼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기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말 때 메인 수업은 김범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투입될 상황이 발생된다면 제가 투입돼서 제가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메인 수업은 김범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그럼 저는 뭐 할 거냐면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문법 단위로 문법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수업만 듣고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만 하잖아요. 오늘 학생들을 최대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제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클리닉 시간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막상 제가 이 친구를 옆에다 앉혀놓고서 너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부담을 좀 덜어놓고 학생을 제가 불러서 옆에다 앉혀놓고서 야 너 이거 해석해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밑에 해석을 보고서 그 해석 공간 보고서 한글 해석을 보고서 대충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늘어요. 정확하게 문법에 기반해서 딱딱딱 잘라가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비동사, 완전 자동사인 비동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이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what이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에는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뒷문장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수업만 하면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수능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김동훈 선생님 자료 만든 거 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설명에 자료 만든 거 보고서 서울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아무튼 한번 이따 보시면 합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기말고사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과 김범근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오늘 순서가 저는 이제 영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다음에는 이도훈 선생님. 제가 이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멤버가 제가 원래 공부하면서 제가 1등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2등으로 민분이 3등이 될 경우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선생님, 이도훈 선생님이 오셔서 수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